자, 우리 3과목을 할 차례죠. 그죠?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과목 빅데이터 모델링 파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시험 보시기에 좀 더 편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해당되는 분석 기법이 등장하게 되고 한 분석 기법의 특징만 알고 있으면 정답 고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과목과 연계성보다도 하나의 분석 기법과 하나의 특징을 알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건 ADP, ADSP 문제 다 마찬가지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 어디 보시냐 하면요. 우리 33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데이터 마이닝의 기반의 분석 모형이 있어요. 자, 뭐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는 3과목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게 데이터 마이닝의 정의구나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데이터 마이닝은 분류를 할 때 분류 모델로 구분하게 돼요. 제가 이거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요. 우리 실기 파트에 바로 작업형 2에 관련된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그동안의 실기 시험 문제에서는 2개의 분류를 내는 문제 또는 3개, 4개를 내는 분류 모형이 등장했다 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 회귀 모형에 관련돼서는 실기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 빅분기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실기 준비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그때 아마 여러분 제가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아마 드렸던 말씀들이. 자, 분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주형 또는 이상한 변수 등의 범주를 예측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 가지 기법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기계학습을 하는 것이죠. 머신러닝. 그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하나 우리 예측 모형이 있습니다. 회귀 모형이라고 하게 되고요. 우리 340페이지입니다. 단지 이것은 타겟 변수, 목표 변수가 우리 이산형 또는 범주형이 아니라 연속형 값에 관련돼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직까지 실기 파트에서 이와 같은 예측 모형은 등장하지 않았고 언젠가는 등장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나중에 실기 준비하실 때 기본적으로 분류가 2개인 거 또는 W인 거, 3개 이상인 거를 준비하게 될 거고 이와 같은 예측 모형, 회귀 모형에 관련된 것서 된 모형 한 가지를 여러분 반복해서 학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341페이지입니다. 우리 3번 우리 군집합 및 군집합 모델 상당히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ADSP 시험 문제에서 등장했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빅분기에서 등장했습니다. 우리 군집합은 비주얼 학습 방법이에요. 그죠? 우리 4과목에서 모형평가가 있는데요. 우리 모형평가라는 것은 지도학습, 타겟 변수가 있을 때 계량적인 만들어진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군집합은 타겟 변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군집을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군집화가 잘 됐는지 타당성 지표가 우리 실루엣 개수, 던 지수 같은 게 있어요. 하지만 좀 더 면밀하게 가자면 군집화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논리성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논리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군집을 3개로 군집을 했어요. 하지만 20대, 연령이 나중에 특성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는지 군집을 했는데 20대, 30대, 40대 연령이 들어갔는데 서로 똑같은 비율이 있다. 그러면 군집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런 분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논리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돼요. 군집화할 때. 안정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교차 분석, 우리 지도학습 분석할 때, 모형평가할 때 데이터 분할을 하게 되잖아요. 군집화도 똑같이 데이터를 랜덤하게 2개, 3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군집화를 했을 때 서로 비슷한 모양이 만들어지는지도 우리 그게 안정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군집화도 계량적인 모형 지표가 안 나올 뿐이지 똑같은 교차 검증을 하는 거 아닐 뿐이지 군집화도 논리성이 있는지 또는 안정성이 있는지도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 시험에서는 PCA가 타켓이고요. 군집화가 타켓이에요. 출제 빈도가 높다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성분 분석과 군집 분석은 뭐냐면 본 분석을 하기 위한 사전 분석 역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분석 중에 한 개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군집 분석도 시험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 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군집 분석의 정의죠. 그죠? 자,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341페이지에서는 우리 용어예요. 아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준지도학습, 정의와 관련된 문제는 반드시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쭉 내려가도록 할게요. 우리 344페이지입니다. 틀림없이 나오게 될 거고요. 우리 용어 정리인데요. 과대적합, 과소적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정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 과대적합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과소적합은 뭐와 관련이 있냐면 과대적합은 high variance와 관련이 있습니다. 과소적합은 high bias와 관련이 있죠. 그죠? 자, 이 부분 제가 설명하자면 이거 이해 못하시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바이어스와 베리어스는 저 트레이드 오프 관계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분석 모형 또는 회귀 모형을 여기서 만들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가장 큰 뿌리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안 나오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1과목에 나오든 아니면 3과목에 나오든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죠? 또 하나 우리 용어 정리할 때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용어 정리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과대적합, 과소적합, 베리언스와 바이어스, 그 다음에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정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다 못하니까 이 6가지 용어는 반드시 한 개의 세트입니다. 한 개의 세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344페이지 분석 모형의 구축 절차. 우리 시험 문제의 프로세스 순서를 굉장히 좋아한다.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이 프로세스 순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모델링이죠. 모델링을 수직으로 순서를 내리는 거 이미 한번 출제가 됐다. 따라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해당되는 거 분석 모형 구축 절차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모델링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모델링에서 어떤 걸 하는지 실제 여러분 실기 파트에서 하게 될 겁니다. 실기 파트에서 기출도 나와 있고요. 자, 여기는 R이랑 파이썬 관련된 부분은 더 이상 언급 안 해드리도록 하고 우리 351페이지 데이터 분할의 필요성입니다. 자, 데이터 분할, 우리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왜 할까요? 결국에는 과대적합을 방지하고 일반화 성능을 높여주기 위해서 데이터 분할을 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데이터 분할하는 방법을 얘는 3가지가 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죠? 그게 홀드아웃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여기 나와 있는 K-폴즈 나올 수가 있고 마지막 부스텝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K-폴드가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홀드아웃이었고 맨 마지막에 부스텝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3개는 분명히 나옵니다. 어느 게 나올지는 몰라요. 자, 이와 데이터 분할과 관련된 기본 용어가 있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와 베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특히 베리데이션 데이터에 관련된 역할, 정의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355페이지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학습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분석 모형에 관련된 내용이라 한다면 우리 기본적인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귀 분석에서는 뭐뭐뭐가 나올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죠? 책을 보고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각각 기법마다 회귀 분석에 뭐가 나온다 했어. SVM은 뭐가 나오는데 로리스트 회귀 분석은 뭐가 나올 거야. 이런 형태로 계속 자문자답 하시면서 어떤 포인트인지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제가 거듭 강조드리지만 3과목과 4과목은 점수가 1과목과 2과목보다 높습니다.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내용이 방대하지 않고 물론 회귀 분석은 양이 많지만 나머지 기법들은 딱딱 정의가 내려집니다. 뭐뭐 나옵니다. 뭐뭐뭐 나옵니다. 이런 형태로 정리하시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회귀 분석입니다. 자, 회귀 분석 보시면 여기 362페이지 있습니다. 보시면 정정합니다. 우리 5번에 보시면 최소 재고법입니다. 제공법 아닙니다.
최소 제곱법은 우리 앞차시의 빅분기 실기 파트의 필답형 문제 답안이었습니다. 물론 최소 자습법도 똑같은 의미니까 답안이겠죠. 그죠? 자, 회귀분석 모형은 최소 제곱법을 이용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그림이 왜 중요하느냐? F분포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당되는 파트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최소 제곱법은 중요한 용어 정리입니다. 필기도 마찬가지고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잔차란 얘기와 오차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용어 설명할 때 잔차라는 것은 우리 표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모집단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본, 모집단 샘플링을 통해서 만든 회기선이 우리 표본 회기선이죠. 그죠? 그때 관측치와 표본 회기선의 차이를 우리는 잔차라고 하게 되고, 오차는 모집단 개념입니다. 그죠? 그 정도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나와 있는 회기 모형에 대한 가정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각의 선형성과 독립성, 등분산성, 정상성 정의내리는 것 중요하고요. 우리 독립성이라는 것은 잔차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빈 왓슨 통계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364페이지 나가는데요. 우리 회귀 분석에 체크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ADP와 ADSP 시험 문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우리 빅분기 시험 문제에서는 출제 빈도가 다른 거에 비해 낮습니다. 다른 거라는 건 바로 회귀 모형에 대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실기 파트에서는 파이썬과 R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ADP와 ADSP 시험은 R이라는 패키지가 정해져 있어요. 따라서 R이라는 패키지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해석하는 문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빅분기는 파이썬과 R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패키지가 가지고 해석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온 교재가 어떤 교재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R을 가지고서 또는 특정 파이썬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문제는 여러분 참고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딱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특정 패키지에 관련된 결과를 가지고 하는 문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회귀 분석 모형의 그 가정하는 방법 잔차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왜? 우리는 모집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샘플링을 통해서 잔차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선형성 위배됐는지 또는 등분산성 위배됐는지 독립성 위배됐는지 정상성 뭘 가지고 확인하는지 반드시 여러분 알고 가셔야만 합니다. 강조드립니다. 우리 366페이지 다중공성성 중요하죠. 그죠? 다중공성성이란 정의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11번에 우리 보시면 367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회귀 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정과 분산 분석표가 있습니다. 자, 적합도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표본 회귀식으로 얼마만큼 설명이 가능한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게 적합도 검정이라고 하게 되고, 적합도 검정을 뭘 보고 확인하느냐? 결정계수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결정계수의 설명력 보고 적합성 검정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건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산 분석표예요. 분산 분석표. 자, 분산 분석표 보시면 결정계수 정의를 내리는 거죠. 정의 문제이니까 더 이상 제가 중요하다는 말씀 안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분산 분석표에서 저는 이 표를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만 합니다. 만약 이 표가 등장이 나와서 가운데 블랭크를 채우는 문제가 등장했다 한다면 아마 상당한 어려움이 동반하게 될 거고, 이와 같은 문제가 대표적인 사회조사 분석사 사회통계의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 해당되는 기출문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풀이에 이 가운데 의미를 어떻게 채우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 안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F값입니다. F값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회귀입니다.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커진다. F값이 커진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진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 그 잔차 제곱할 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직선이 점점점 관측치에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유의성 검정을 할 때 우리는 분산 분석표를 이용합니다. 유의성 검정이라는 것은 회귀 개수가 0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유의성 검정입니다. 즉 F값이 커진다는 건 뭘 의미를 하는 거죠? 점점 관측치와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설명할 수 있는 변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F값이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거 중요합니다. 이 F값이 커진다는 건 점점 회귀선이 관측치와 오차가 잔차가 줄어드는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회귀개수가 기울기가 0에서부터 멀어지게 되는 값을 의미하는구나. 여러분 그 부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 단순 암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진선택과 후진제거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그죠? 370페이지에. 자,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전진선택, 후진제거 서로 잘못 오답 내용을 서로 바꿔서 설명을 하면서 오답 고르는 문제 형태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빅분기 필기를 떠나서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에 100% 예상되는 필답형 문제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 02번 2회 때 나왔던 문제가 유일하게 R 패키지 돌려서 나왔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문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 문제라는 건 뭐냐면 파이썬이나 R 분석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 그 해석하는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시험 범위를 좁혀주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1000페이지 다 학습하라는 거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를 줄여주는 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요즘 가성비란 얘기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물론 나는 성격상 90점을 넘어야 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시험은 일단은 60점을 넘어가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죠? 필기를 아무리 퍼펙트하게 만점을 받더라도 실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필기 안 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험은 과목이 4과목이다 보니까 반복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고 출제 포인트를 정리하고 반복 해독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물론 세밀하게 나는 시간 확보가 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꼼꼼하게 다 모든 걸 알 필요가 있어 라는 분 제가 말리진 않습니다. 그죠?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 다 시간적인 압박감에 시달려 있을 겁니다. 그죠? 이 4과목을 돌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372페이지.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자, 중요 포인트만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출제 포인트는 회귀 분석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항상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는 거 강조 말씀드리도록 하고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종속 변수가 이진 변수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회귀 분석의 가령 조건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에서 회귀 분석과 똑같은 조건을 충족한다. 가정 조건을 충족한다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형광색 펜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죠?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것은 회귀 모형이 중요한데요. 자, 이 회귀 모형, 우리 376페이지, 자, 로지스틱 회귀 모형 또는 시그모이드 모형이라고 하게 되죠. 이 수식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곡선이다 보니까 우리 회귀 분석처럼 직관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한다고요? 로직 변환을 하게 됩니다. 로직 변환을 하게 되면서 두 가지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오지의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죠? 오지라는 개념 알고 있어야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그래서 오지라는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로직 변환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페이지 374페이지입니다. 자, 로직 변환은 양변에 뭘 변환합니까? 오즈와 로그 변환을 이런 함수적 변환을 로직 변환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회귀 분석처럼 직관적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로직 변환을 하게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해석하는 문제,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높습니다. 그래서 자, 이때 회귀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자, 어떤 모양인지 여러분 반대로 오답 보기 형태로 고르는 문제 너무 많이 ADP 문제에서 출제됐던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소거하게 되면, 자, 여기 소거가 안 돼 있는데 소거하게 되면 남는 거는 종속 변수의 오즈만 남습니다. 그죠? EXP라는 것은 exponential, 지수함수의 값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반 회귀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모형 탐색 방법과 모형 검정이 서로 다릅니다. 자,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딱 내기 좋고 아마 이번 차시에 나올 가능성이 제 느낌으로는 굉장히 높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 여러분 비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우리 의사결정 나무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규칙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자, 의사결정 나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 나무는 317페이지입니다. 재기적 분할을 한다고 합니다. 재기적 분할이라는 것은 한 개의 변수가 있으면 두 개로 쪼개는 걸 재기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그냥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순수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재기적 분할을 하는 게 키워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순수도가 증가한다는 걸 뭡니까? 범주가 서로 구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게 순수도가 증가하는 거죠. 우리는 순수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없습니다. 뭘 가지고? 불순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불순도 측정 지표는 제가 좀 이따 언급해 드리겠지만 의사결정 나무에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와 정지 규칙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라는 것은 우리 과대적합, 과소적합을 제가 언급해 말씀을 드렸고 완전히 모든 끝마디가 다 자라는 걸 풀트리라고 하게 됩니다. 풀트리라는 것은 분석 모양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결국 과대적합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뭘 한다고요? 가지치기와 정지 규칙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 대표적인 정의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의사결정 나무는 타겟 변수, 목표 변수가 이산형이냐 또는 연속형이냐에 따라서 분류나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회귀나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순도 측정하는 지표가 서로 다릅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분류나무에서 불순도 측정 지표가 뭐라고요? 여기 세 가지. 또는 회귀나무일 때 불순도 측정 지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결정나무의 불순도 측정 지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은 진위값밖에 없습니다. 의사결정나무 진위값 구하는 문제 ADP, ADSP 문제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카이제어 통계량은 나중에 범주형 자료 분석할 때 등장합니다. 이 파트에서 진위값을 손으로 계산하는 문제 등장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의사결정나무의 알고리즘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카트라는 것은 이산형, 타켓이 이산형일 때는 진위값을 이용하고요. 연속형일 때는 불상감수량을 이해합니다. 이때 쓰는 의사결정 알고리즘이 뭐라고요? 카트라고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출제가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사결정나무에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장점과 단점입니다. 우리 381페이지인데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상호작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인공신경망과 의사결정나무를 서로 비교해서 오답 고르는 형태가 출제 가능합니다. 즉 인공신경망의 장단점 얘기하면서 의사결정 얘기 나무를 끝내든지 그런 출제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두 변수가 복합해서 나오고 있는 작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나무는 재기적 분할을 하게 됩니다. 쪼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이게 장점입니다. 의사결정 나무만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두 번째 키워드, 비모수적 모형입니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필답형에서 출제된 키워드입니다. 비모수적 모형.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인공신경망,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자, 단층과 다층이 있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382페이지에 보시면, 각각의 입력과 가중치 합으로 구성이 되고, 이것이 활성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데, 가중합을 물어보는 문제, 우리 빅분기 실기 파트에서 계산 문제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W0라는 이런 것은 바이어스입니다. 즉 의사결정나무의 위치를 결정하는 모수의 역할을 하게 되고 말 그대로 산수만 하시면 이 문제 풀 수가 있고 여러분 실기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겁니다. 실기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가 필답형 문제로 두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단체 퍼센트론의 익스클루시브 OO의 문제인데요. 단체 퍼센트는 이 XOR의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직선 한 개로 두 개로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층 퍼센트론이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용어 정리가 383페이지에 있는데요. 바이어스의 역할, 활성함수의 역할이 있습니다. 앞에서 바이어스는 잠깐 언급해 드렸어요. 활성함수로 뒤에 나오게 될 거고 가중치가 중요하죠. 인공신경망에서는 결국에는 가중치를 갱신하는 것이 결국엔 학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출제가 됐고요. 자,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공신경망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자, 역전파 알고리즘의 정의 내리는 거 중요할 수가 있고, 이것은 나중에 자기조직화지 돌아갈 수 있는 SOM과 관련돼 있습니다. SOM과 비교를 해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성함수가 있습니다. 활성화함수 이번에도 전차시의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활성화함수는 어떤 데이터입니까? 데이터를 비선형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함수를 씁니다. 그죠? 선형함수 아무리 100배 곱하더라도 우리는 선형함수입니다. 이게 비선형함수를 쓰는 이유는 활성화함수를 비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함수 쓰는 이유는 뭐냐면 복잡한 결적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 활성화함수를 쓰게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 수 있는 활성화 함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그모이드 함수가 있고 렐로 함수가 있고 소프트맥스 함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시그모이드 함수는 두 개의 분류일 때 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는 W일 때 써요. 렐로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갖고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울기 소실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해결 방안으로서 렐로 함수를 쓰게 됩니다. 즉 입력값이 0보다 작으면 0이고 0보다 크게 되면 그 원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울기 소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렐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경사광법입니다. 자, 이 손실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회귀모형 평가지표에서 MSE 값을 의미합니다. 자, 이 값이 최소가 되도록 결국 기울기를 통해서 우리는 찾아내는 방법, 경사광법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나중에 우리 4과목에서 확률적 경사광법의 파트에서 이 경사광법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그때 한번 강조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기울기 소실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 기울기 소실 문제의 정의 문제입니다. 즉, 은일 레이어가 많아질 때 우리 기울기가 없어진다는 건 뭘 의미를 할까요? 즉, 학습을 못한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형광색 부분들 다시 한번 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답안은 기울기 소실 문제겠죠. 그죠? 자, 8번은 인공신경망에서 은익층 노드스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이에요. 우리 의사결정 나무 할 때 풀티를 하게 되면 모형이 복잡해지듯이 인공신경망도 은익 레이어가 많아지고 로드스가 많아지게 되면 복잡한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요? 과대적합이라는 것도 등장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에는 인공신경망의 장단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해요. 의사결정 나무와 인공신경망을 비교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인공신경망 문제의 장단점 아닌 거 물어보게 되고 의사결정 나무에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게 되면 여러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포트 벡터 머신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390페이지고요. 자, 중요한 것은 비선형 SVM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형 SVM, 똑같이 우리 마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마진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 서포트 벡터라고 하게 됩니다. 이걸 최대로 하게 되면 그만큼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즉, 마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 정의하는 거 중요하고요. 비선형도 SVM 가능합니다. 비선형도. 근데 우리 마진을 최대로 하는 모델을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커널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커널은 비선형 SVM에 관련된 기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소문 분석이 고차원의 데이터를 저차원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커널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입니다.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두 개의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 여기 나와 있는 장단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와 같이 하이퍼 파라미터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 줄 것이 많고 커널 선택에 민감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크기가 클 경우에는 모델링이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이라 할 수가 있고요. 밑에 여러분 그 393페이지에 보시면 KN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KN 알고리즘 실기 파트에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 합니다. KN 알고리즘 가지고. KN 알고리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필기 문제 또는 실기 문제 필답형에서 등장하지 않느냐? 우리 시험 문제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나중에 지도학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게 되는데요. 모델을 만들어 놓고 하느냐, 모델 기반이 되느냐, 또는 사례 기반을 가지고 하느냐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KN에는 사례 기반의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또는 게으른 학습이라고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모델을 만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은 분류 모형입니다. 이와 같은 별표 모형을 분류하고자 할 때 가까이 있는 거리를 만약에 K를 3이란 하이퍼 파라미터를 주게 되면 가장 가까이 있는 거리를 구합니다. 3이라는 숫자를. 그래서 동그란 클래스가 있고 분홍색 클래스가 있으면 너는 별표는 이와 같은 클래스 A에 분류하는 거. 이게 바로 KNN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게으름 모델이라고 하게 되죠. 왜? 모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필답형 문제에서는 블랭크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은 거리였습니다. 거리. 유클리디안 거리를 구해서 거리 기반을 통해서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구현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394페이지 연관성 분석이에요. 자, 우리 ADP, ADSP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우리 빅분기 필기에서는 그닥 출제 빈도가 ADP, ADSP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관련된 측정 지표, 지지도와 신뢰도, 향상도를 구하는 정의 문제는 반드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계산 문제가 우리 빅분기 필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그 ADP 문제보다는요. 하지만 우리 향상도, 특히 향상도가 1일 때, 1보다 클 때, 작을 때 갖고 있는 의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연관성 분석과 관련된 알고리즘, 1세대 알고리즘을 A 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이라고 하게 되죠. 그죠? 자, 물론 분석 절차도 중요하지만, 그죠? 물론 해당되는 최소 지도를 설정합니다. 왜? 이걸 안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연관 규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최소, 이 정도 연관성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죠. 하지만 이 A 프라이어리 알고리즘은 단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규칙이 너무 많이 들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2세대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 FP 글로스 알고리즘을 우리는 A 프라이어리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 할 수가 있고 이건 트리 형태를 이용합니다. 자, 여러분 간단하게 정의해 주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고 연관 분석의 장단점, 물론 이건 ADP 시험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숫자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아까 그 연관 분석에 나와 있던 부분은 동시 구별을 했을 때 의미라면 숫자 패턴 분석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로 개념이 구분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6번은 군집 분석이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군집 분석은 크게 계층적 군집과 분할적 군집으로 나눕니다. 특징이 뭐냐면 계층적 군집은 부분 집합으로 나누는 거예요. 계층적 군집은. 하지만 분할적 군집은 부분 집합이 아닙니다. 새로운 군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개념이 카테고리가 분류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계층적 군집이라는 거 우리 398페이지입니다. 크게 우리 병합법과 분할법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죠? 하나의 관측지가 하나의 군집으로 만들어지는 걸 병합법, 문집법이라고 하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걸 분리형이라고 하게 됩니다. 계시적 군집에는 우리 덴드로그램을 꼭 필수로 하게 됩니다. 이건 계층적 군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덴드로그램이죠. 그죠?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해당되는 군집의 수를 결정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게 등장할까요? 군집 분석은 비주도 학습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집 수를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시적 군집은 덴드로그램을 통해서 군집을 몇 개로 할지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등장 가능하겠죠. ADP에 나왔겠지만 군집거리가 4일 때 군집의 개수는 몇 개인가? 이건 3이죠. 이때는 2개고요. 그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계시적 군집에서는 한 번 군집이 속한 군집은 다른 군집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참 많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기 4번에 계층적 군집의 거리 측정 방법이에요.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게 단일 연결법이 나올 수도 있고 평균이 나올 수도 있고 와드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정의 내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계층적 군집의 거리 개념 중에서 우리 바라노비스 거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정의 내리는 문제입니다. 또한 명목형 자료형 거리의 자케드 개수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 중요합니다. 정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계층적 군집의 장단점이 비계층적 군집 분석과 서로 혼합해서 고르는 문제 출제 가능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계층적 군집 분석 K민지입니다. 그죠? K민지의 우리 프로세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너무 많이 출제가 됐어요. 1, 2, 3, 4번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에 K민지의 K수를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바로 우리 엘보 기법을 통해서 구하게 됩니다. 이게 팔꿈치거든요.
자, 여기서 군집을 몇 개 할 것인지, 자, 오차 제곱합이 가장 낮을 때 K의 수를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뢰 기법, 우리 군집 분석의 타당성 지표를 나타내는 신뢰 기법을 통해서도 우리는 군집수를 결정한다 할 수가 있겠죠. K민지 장단점은 우리 개체적 군집 분석과 서로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군집 분석의 타당성 지표, 던 지수가 있고 신뢰 개수가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 100% 신뢰 개수입니다. 자, 혼합분포 군집인데 우리 406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많이 끝냈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되고 저는 여러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몇 분 안 나가시고 지금까지도 집중하시는 거 보면 자,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고 여러분 주무시는 건 아니시죠? 그죠? 자,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1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너무 편하네요. 그죠? 감사합니다. 안 해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뒤에 계신 분은 주무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혼합분포 군집, 우리 세상에 있는 군집이 정기분포 모형이면 상관이 없죠. 하지만 도넛 모양도 있고요. 봉오리가 2개, 3개 있는 모형이 생겨요. 우리 이런 거 혼합분포 군집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혼합분포 군집에 관련된 것은 EM 알고리즘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EM 알고리즘에서 E 스텝 단계가 뭐고 M 스텝 단계가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E 스텝 단계에서는 각각의 관측치가 어느 군집에 속할지 확률을 구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고 M 스텝 단계에서는 과연 이 관측치가 모수라는 건 뭐냐면 정기분포의 평균과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수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는 계속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M 스텝 단계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EM 알고리즘 여러분 정의를 내리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기조직까지도 SOM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정의를 내리는 거 중요하고 SOM은 뭐랑 비교해서 난다고요? 인공신경망과 비교해서 납니다. SOM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지만 비교학습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408페이지 나와 있어요. 비교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수험은 경쟁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 설명드릴 게 좀 있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경쟁학습을 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409페이지입니다. 밀도 기반 군집이 있어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임의 형태의 군집입니다. 밀도 기반 군집, 임의 형태 군집 장점이 있고 대표적인 알고리즘 DB 스캔이 있습니다. 얘는 2개의 파라미터만 있으면 알고리즘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임의의 형태, 밀도 기반 군집, 그때 이용하는 알고리즘 DB 스캔이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딴 건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11페이지 범주형 자료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 교차 분석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범주형 자료 분석 3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이 제곱, 독립성 검정, 적합성 검정, 그 다음에 동질성 검정이 있는데요. 여러분 유의하실 건 뭐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검정 통계량을 구하는 문제가 등장하게 돼요. 첫 번째, 이 3가지 검정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 중요하고 각각의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구하는지 이 수식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빅분기만의 특징입니다. 또는 사회조사 분석사의 사회통계 특징이기도 하고요. 거기서는 실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계산 문제 등장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검정 통계를 어떤 식으로 구해준다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뒤에 우리 교재의 풀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자, 그 다음에 다별량 분석입니다. 우리 4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다별량에서 쭉 가면 주성분 분석이 나오게 되죠. 419페이지입니다. 그죠? 우리 시험 문제에선 주성분 분석이 굉장히 시험 출제 빈도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형광색의 주요 포인트입니다. 주요 센텐스입니다. 회귀 분석과 주성 분석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주성 분석을 이용하려면 우리 공분산 행렬, 분해와 같은 데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유 벡터라는 것은 결국에는 변화되는 방향을 나타내고요. 고유값은 크기, 고유 벡터의 분산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주성분석이라는 건 분산이 제일 큰 것이 제1 주성분이 되는 거고 그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 주성분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거 설명드리면서 과연 이것까지는 다 설명드려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이걸 모르면 또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좀 여담을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아마 대부분이 해당되는 분야의 비전공자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궁금사항이 있어서 뭐 카페 같은 데 가서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질의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은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용어가 등장하게 되면 뭐 주눅들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굳이 그럴 주눅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여러분 해당되는 데이터 분석 스킬, 뭐 IT 능력 그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 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그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주눅 드실 필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22페이지 있습니다. 주성 분석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한다? 공분산을 쓰지 않고 상관행렬을 이용한다. 하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하는 것이 1주성분, 2주성분입니다. 주성분은 차원 축소잖아요. 만약에 독립변수가 11개 있으면 11개의 주성분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럼 11개 다 쓰게 되면 뭐랑 똑같은 거예요? 풀틀이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의사결정남에 은닉 레이어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긴다고요? 과대적합이 생기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성분 분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다차원 척도법은 앞에서 했었고요. 정의 내리는 문법. 중요한 것은 다차원 척도법 중에서 우리 교재의 424페이지인데요. 스트레스 값에 의미하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스트레스 값이라는 것은 하나의 적합성 지표예요. 다차원 척도법이에요. 근데 이건 반대 개념입니다. 0이면 완벽한 거예요. 반대로 설명하면 오답복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교재 425페이지의 시계열 분석입니다. 그죠? 자, 시계열 분석 파트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정상성이에요. 자, 우리 정상성을 만족하는 시계열 자료, 우리 정상 시계열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야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상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42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한 번 등장하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등장할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고 이 조건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면 비정상 시계열입니다. 근데 비정상 시계열을 정상 시계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평균이 일정하지 않으면 차분을 하게 되고요. 그죠? 자, 평균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요. 그죠? 분산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변화를 시키게 되면 정상 시계열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시계열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계열 분석 방법 중에 평활법이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평활법에는 이동평균이 있고 지술평화법이 있어요. 이동평균이라는 건 뭐냐면 시계열 자료에서 계절 변동과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뭐 계절 변동을 제거하고 한다 또는 불규칙 변동만 제거하고 한다 라고 하면 오답복이고요. 지술평화법은 뭐냐면 최근 시기에도 큰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뭐 동일하게 평균 가중치를 준다 하면 100% 오답복입니다. 근데 출제 빈도는 높지 않아요. 하지만 저번 차시에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 시계열 모형에서 우리 모형은 여기 우리 428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입니다. AR 모형이 있고요. 자기회귀 모형이라고 있어요. 정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계열 분석 파트는 우리 데이터 분석에서 약간 좀 떨어져 있는 분석이에요. 떨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약간 분야가 좀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시험 범위에서 시계열 분석 모형 식별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입니다. 이건 AR 모형이라고 하게 되고 정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 모형이 나와요. 이거 MA 모형이고 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딱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30페이지에 아리마 모형이 있어요. 근데 아리마 모형은 PDQ라고 식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D가 차분했습니다. 차분이 있다는 건 뭘까요? 비정상 시계열이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 D가 차분의 횟수를 의미한다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431페이지 분해시 계열 4가지 요인 중요한데요. 추세 요인, 계절 요인, 순환 요인, 불규칙 요인 중요해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각각의 정의 내리는 거 중요하고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순환 요인은 곡선의 형태로 나오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경기 변동 관련된 것이 순환 요인이거든요. 이렇게 곡선의 모양으로 나와 있게 되고, 추세 요인은 어떤 장기적인 추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곡선의 모양을 나오진 않아요. 그죠? 네,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정의 문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약간 ADP 문제와 다른 점은 뭐냐면, 얘는 그림으로 등장했어요. 이렇게. 우리 보시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얘는 그림으로 표현한 것 뿐이고, 그리고 얘는 글로써 해당되는 오답보기 고르는 문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거, 베이지안 기법은 여러분 앞에서 베이지 이론과 똑같습니다. 그 이상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건 뭘까요? 우리 공식 아는 것과 실제 문제로 풀어보는 거. 그죠? 이건 공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출제 유형 2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 공식 대비해서 문제 들어가는 문제와 앞에서 베이지 이론, 확률 분포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 이상 더 안 나오니까 똑같은 이론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우리 436페이지에 있는데요. 베이지 기법 적용이 있어요. 거기에 대표적이고 나이브 베이지 분류 모형이 있습니다. 얘는 머신러닝 기법 중에서 베이지 정리를 기반한 머신러닝 기법 하면 나이브 베이지 분류 모형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얘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독립 변수, 확률적으로 독립이 가정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솔직히 이러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무리 서로 관련이 없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 조금 관련이 다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조건이 있다는 거,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출제는 나이브 베이스 분류가 정답으로 등장하게 되겠죠. 그죠?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딥러닝 분석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우리는 은행 레이어가 2개 이상일 때 심층 신경망이라고 하게 되고, 그걸 다른 용어로 딥러닝이라고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뭐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CNN 합성곡 신경망이 출제가 됩니다. 자, 뭐가 출제가 되느냐 하면 용어가 출제가 돼요. 자, CNN은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 439페이지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인공신경망과 뭐가 다르냐? 여기 입력과 은익측 사이에 뭐가 있냐? 합성곡 은익 계층에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고요. 이와 같은 합성곡 레이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제가 간략하게 여기다 타이핑을 해놨습니다. 합성곡 레이어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자, 기존의 입력 데이터를 가공해서 특징을 잡아내서 축약한 데이터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합성곡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용어들이 등장하게 되느냐? 자, 여기 합성곡 연산 과정이 있는데요. 피처 맵을 보게 되면 5x5에서 우리 3x3으로 피처 맵 데이터 축약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합성곱의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체크가 안 되네요. 그죠? 말 그대로 인풋 데이터와 필터 데이터의 행렬 연산을 통해서 우리 피처 맵을 만드는 것이 합성곱 연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와 같은 걸 피처 맵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 시험 문제에서 피처 맵을 계산하는 문제가 2번 정도 출제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는 패딩과 스트라이드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아까 합성곱 연산이라는 건 뭐 한다 그랬죠? 사이즈를 작게 한다는 거라고 한다면, 패딩이라는 건 뭐냐면 출력 이미지 사이즈를 그대로 유지해 주는 게 패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 패딩을 1로 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픽셀 1을 다 0으로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0이란 값은 전혀 이미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값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역할, 패딩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스트라이드는 뭘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 입력 데이터 필터를 적용할 때 이동한 간격을 조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픽셀이 여기 5 곱하기 5 픽셀이잖아요. 만약에 픽셀이 28 곱하기 28일 경우에 너무 픽셀이 커지니까 그때 이동 간격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트라이드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피처 맵의 크기를 출력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2회 때, 3회 때 출제가 되고 4회 때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5회 때 동일한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여러분 이외의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쉽게 접근 가능할 거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RNN 방식이 있어요. RNN 또 하나의 딥러닝 방식 중에서 RNN 방식이 있는데요. 특징점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RNN이라는 것은 히든 스테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 번 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RNN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 특징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고요. 오토 인코더는 저번 차시에 나왔습니다. 저번 차시에 뭐가 나왔냐면 구조가 나왔어요. 자, 똑같습니다. 입력과 출력이 동일하면 좌우 대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코더의 역할은 뭐냐면 데이터를 특징을 축소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디코더라는 것은 동일 사이즈로 변경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비지도학습 딥러닝 분석 방법 바로 오토 인코더라는 특징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딥러닝 분석이 나오게 된다면 오늘 이번에는 저번 차시에는 오토 인코더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번 차시에는 RNN이나 CNN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정형 데이터 텍스트 분석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앞에 나왔던 센트럴리티, 중심성을 갖고 있는 4가지 지표 정도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앙상블 분석 반드시 나옵니다. 첫 번째, 배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배깅 또는 랜덤 포레스트, 부스팅 3개 중에 분명히 한 파트는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하지만 3가지 특징을 구분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서 하지만 반드시 나옵니다. 다음 여러분 456페이지에 비모스 통계가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저번 차시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비모스 검정에서 기본적인 가정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차시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 단일 집단일 때 쓰는 비모스 검정이 뭐가 있다는 거 또는 집단이 2개 있을 때 즉 모수역 검정과 비모수역 검정을 비교하는 정도만 정리하실 걸 부탁드립니다. 보시면 똑같은 부호 검정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집단이 2개 있을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1개 있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방식대로만 여러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요. 윌콕슨의 부호 순위 검정이 있고 윌콕슨의 순위합 검정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겁니다. 그죠? 보시면 해당되는 모수역 검정은 어디에 해당이 된다는 것도 표시해 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 우리 저번 차시에 등장했던 비모수 검정 특징 문제 나온 거 여러분 맞춰달라는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나와 있는 정의 내리는 문제, 부호 검정이 뭐고 집단이 몇 개일 때, 1개일 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2개일 때 쓰일 수 있는데 이때는 서로 대응 집단의 비교 검정할 때 쓰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윌콕스 부호 순위 검정도 마찬가지고 모수역 검정에서는 대응 비교 t-테스트, 페어 t-테스트 때 사용된다 정도만 정의하실 걸 권해드린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3과목이 끝났고요. 4과목은 더 여러분이 정리하시기가 편해요.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자,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괜찮으시면 1번 올려주시고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은 뭐 다른 번호 눌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4번 눌러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여러분 솔직한 표현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4과목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4과목은 범위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4과목이 아마 제일 점수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밤을 새도 괜찮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렇게 힘든 건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집중력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 힘들고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 라이센스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데이터 분석 능력이 월등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외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결국에는 그 검정 시험밖에 없잖아요. 그죠? 검정 시험밖에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취업이나 여러분 직장인이라면 여러분 직장 내에서 굉장히 각광받는 라이센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좀 더 이번에는 이렇게 기획을 했지만 여러분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 하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중간중간에 여러분한테 도움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4과목 진행하도록 할게요. 4과목 보시면 4과목에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평가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죠. 평가 지표와 데이터 시각화 파트가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전체의 40%입니다. 그 두 개만 접목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문제가 형태가 굉장히 단순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해당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그죠? 물론 실기 파트 작업형 2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업형 2에서는 어떤 요건을 얘기를 하게 되냐면 뭐 특정한 모형 평가의 지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4회 때는 매크로 F1 값이 나왔고요. 그전에는 ROC, AUC 값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데이터 전처리만 하고 특정 알고리즘만 적용해서 오류만 안 나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40점을 다 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482페이지 모형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화의 가능성, 효율성, 예측과 분류의 정확성, 당연히 모형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ADP에는 출제됐습니다. 자, 회귀모형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회귀평가 지표에 뭐가 있냐면 결정계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정된 결정계수가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수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정된 결정계수의 수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평균 절대 오차, 평균 제곱 오차, 평균 제곱근 오차, 평균 절대 백분율 오차, 여기 나와 있는 RMSLE 등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수식을 물론 얘는 수식을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정의를 내리셔야 됩니다. 그죠?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게 나올지 몰라요. 나오게 될 거고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됩니다. 486페이지에. 그 다음에 우리 해당되는 건 회귀모형의 평가지표, 즉 타겟 변수가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오블리표입니다. 즉 혼동 행렬을 이용한 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ADP, ADSP를 시험 봤던 분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어느 게 나올지도 모르고요. 이거는 빅분기 실기에도 나옵니다. 실기에서도 F1 값을 구하라고 나왔어요. 그죠? 근데 약간 다른 점은 뭐냐면 소점 둘째짜리, 셋째짜리까지 구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패키지에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아마 우리 시험에서는 딱 끊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적어도 4문제, 5문제는 나옵니다. 그죠? 미리 나올 건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두 번째, ROC 분명히 나옵니다. ROC 분명히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ROC에 관련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뭐 X축이 일마이스 특이도고 Y축이 민감도다. 뭐 이거 당연히 나오게 되고요. 여기 레퍼런스 라인에 있는 것이 0.5입니다. AUC 값이. 그때는 분류 능력이 없는 겁니다. AUC 0.5가 평균 값이 아니에요. 그죠? 자, ROC 반드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 다음에 이익도표와 우리 향상도 곡선이 있는데요. 자, 이거 두 개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앞에 거보다는 출제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익도표 정의 딱, 향상도 곡선 정의 딱,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회귀모형 평가지표, 그 다음에 혼동행렬에 관련된 평가지표, ROC는 최소한 5문제는 나옵니다. 이 3개 파트에서. 이거 안 하면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우리 비주도학습의 모델 평가지표, 결국에는 군집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했어요. 던지스도 했었고요. 엘보 메서드도 했습니다. K민지 할 때 신뢰 기법도 설명드렸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496페이지 정규성 검증을 하게 돼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회귀 분석할 때 기본적인 가정 조건도 있잖아요. 자, 모시적 검증을 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정규성 검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 중심극한 정리에 따라서 지검정하죠. 하지만 작다면은 정규성 검정을 해서 비모수로 갈 건지 또는 모수적 검정을 갈 건지 우리는 나눠준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요 테이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 테이블이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모수 검정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모수 검정. 정규성 검정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97페이지에 뭐냐면, 그래서 3과목, 4과목이 나중에 정리하기 편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집합이 되게 많아요. 3과목과 4과목은 교집합이 너무 많다고요. 4과목에서는 내가 딱 부러지게 해야 될 건 뭐냐? 바로 평가지표 부분과 데이터 시각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걔밖에 없어요. 나머지 3과목과 서로 교집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3과목과 4과목을 한 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목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거의 한 몸통이에요. 3과목과 4과목은. 자, 이거 잔차 분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앞에 똑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499페이지에 교차 검증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에도 했습니다. 500페이지 앞에서 했어요. 홀드아웃, K폴드 했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K폴드 중에서 여기 LOOCV가 있고 501페이지입니다. 여기 LPOCV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개의 데이터만을 남기고 모형을 구축하는 겁니다. 키워드가 한 개의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LPOCV는 뭐예요? n-k개입니다. 만약에 한 개면 똑같습니다, 서로. 이거 가지고 계속 문제가 냅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501페이지와 502페이지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부스트랩은 앞에서 했었고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504페이지 있잖아요. 우리 모수의 유의성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바로 평균 차이 검정밖에 없어요. 딴 거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평균 차이 검정, 우리 검정 통계량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기각력, 채택력의 N이냐에 따라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거나 채택하게 됩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자, 요걸 물어봅니다. 요거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 우리 모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모르고 있는 거에 따라서 쓰는 게 좀 다르죠. 그죠? 자, 요거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모르셔도 됩니다. 왜? 이건 나머지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계산할 수 있는지 보세요. 한번. 이거는 사회조사 분석사 문제에서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계산 문제로.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검정 통계량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통계 패키지를 할 때 검정 통계량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 패키지가 P-밸류, 유의합리를 바로 구해주기 때문에 가설 검정을 금방 하게 됩니다. 자, 이거 구할 수가 손으로 계산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분상 검정할 때, 한 개 집단 모분상 검정할 때 뭐 합니까? 카이 제곱을 이용합니다. 카이 제곱 분포를 이용합니다. 우리 두 개 집단은 검정할 때 뭐 쓴다고요? F 검정을 이용합니다. 요거만 기억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답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오답이에요. 자, 적합도 검정, 범주형 자료 분석할 때 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그 509페이지에 검정 통계량 계산하는 것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검정 통계량. 첫 번째 세 가지 범주형 자료 분석 세 가지가 있었죠. 독립성, 동질성, 적합성 검정 세 가지 정의 내리는 거 하고 검정 통계량을 어떻게 구했는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 범주형 자료 분석이란 카이제곱 검정이 뭐예요? 관찰 도수와 기대 도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우리 510페이지 반드시 나옵니다. 과대적합 방지하는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앞차시 빅분기 그 실기 필답형 문제 드롭아웃이 정답이었습니다. 쭉 설명해 주면서 이에 필답형 물어보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그 중에서 우리 규제기법 중에 정규화 선형핵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얘는 해당되는 파트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이 파트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정규화 선형핵이. 자, 514페이지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매개변수 최적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여러분은 관련이 없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한 번 합격하실 거니까요. 개정판에는 이제 내용이 좀 추가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매개변수라는 것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의미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즉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주는 변수를 의미해요. 여기 매개변수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인공신경망 할 때 경사하강법을 했어요.
그죠? 기억하십니까? 물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경사하강법을 하면서 우리 교재 몇 페이지냐면요. 515페이지예요.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해하기 좀 힘들다라고 하게 되는데요. 분석하는 사람이 설정해 주는 게 하이퍼 파라미터, 초매개 변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학습률과 여기 나와 있는 스텝의 크기는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학습률을 너무 크게 하잖아요. 우리 기울기를 통해서 최저점, 손실함수의 최저점을 찾게 되는데 바로 요 점이죠. 그죠? 학습률이 너무 크게 되면 스텝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바로 다음 단계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못 찾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래서 학습률과 스텝의 크기는 그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학습률을 너무 작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천천히 요점을 찾게 되는 거죠. 하여간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확확 바뀌어서 못 찾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경사하강법은 얘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얘는 전체 데이터를 다 사용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른 모든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자, 데이터 하나 가지고 우리 하게 되면 더 빨리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기본 개념을 알고 여러분 답안을 고르는 거 중요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배치 타입이 있고요. 여기 SD 타입이 있어요. 그죠? 확률적 경사하강법이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가게 되고 하나는 급격하게 계속 한 개 데이터마다 계속 구하게 되니까 꼬불꼬불하게 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이와 같은 확률적 경사하강법은 알고리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어떻게 나눠지게 되냐면요. 하나는 학습률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스텝 사이즈 크기로 구분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스텝 사이즈 크기로 분류되는 알고리즘, 이것은 학습률 가지고 구분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정리 어떻게 해야 돼요? 경사하강법은 어떤 단점이 있었어. 그래서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할 수밖에 없네. 그런데 확률적 경사하강법이라는 것은 기준이 학습 사이즈, 스텝의 크기로 구분하는 알고리즘이 있고 학습률 가지고 하는 알고리즘이 두 개가 구분돼. 사이즈 크기, 스텝 크기로 하는 것은 모멘텀이라고 하게 되고 학습률과 관계된 것은 바로 아다그레드라고 해.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더 밑으로는 출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두 개로 구분한다 할 수가 있고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모멘텀 아니면 아다그레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두 개를 서로 병행해서 쓰는 게 바로 아담입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 관성이라는 게 나와요. 스텝 사이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손실함수의 최저점을 찾게 됩니다. 이게 바로 모멘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다그레드는 말 그대로 학습률을 조정을 하게 돼요. 여기 보시면 학습률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파일을 한 개 드릴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확률적 경사하강법을 탐색하는 기법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네 가지만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파일을 여기 EPS에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도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에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냥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앞차 시에서 그 문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봐달라는 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강조드립니다. 그죠? 한번 보세요. 그 부분만. 자, 그 다음에 분석 모형의 융합인데요. 먼저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에 관련된 문제, 빅분기 4회 때 실기 파트의 필답형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때는 뭐가 나왔냐면요. 하드 보팅이 나왔어요. 자, 하드 보팅은 분류에 관한 거예요. 분류가 여러 가지 분류기를 가지고 너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야, 1번이야 하면 여기가 1번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페이지 520페이지입니다. 얘는 1번으로 분류하는 거 바로 하드 보팅이라고 하게 되고 소프트 보팅이라는 것은 클래스의 확률로 예측했을 때 평균으로 가지고 우리 높은 클래스로 예측하는 거, 이게 소프트 보팅입니다. 여기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하드 보팅과 소프트 보팅 구분하는 문제 중요 포인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앙상블의 부스팅의 부류 521페이지인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 백인과 부스팅 구분하는 거 중요해요. 그죠? 중요하죠. 여기 에이다 부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부스팅의 정의예요. 말 그대로 틀린 부분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샘플링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스팅의 요약이에요. 요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레디언트 부스팅 알고리즘, GBM이라고 하게 되는데, 머신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차이점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잘못된 거 가중치 줘서 샘플링하는 방법이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GBM 뭐냐면 샘플을 건들지 않아요. 표본 샘플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관련된 거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우리 회귀 분석에서 회귀 분석 모형과 관측치의 차이를 잔차라고 하게 되죠. 그죠? 얘는 타켓이 뭐냐면 잔차예요. 첫 번째 모형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만드는 건 다 똑같아요. 순차적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순차적으로 만드는 건 똑같은데 얘는 모형을 만들었을 때 잔차 타켓이 되고 두 번째 모형은 그 잔차를 어떻게 줄이려고 계속 모형을 좋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에이다 부스트는 말 그대로 이와 같은 샘플링을 통해서 우리는 부스팅을 해주는 거다. 강한 분류기를 만드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GBM은 뭐냐면 잔차를 타켓으로 하게 되고 그 잔차가 계속 줄어들 때까지 우리는 만드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하지만 개념을 알고 있는 건 중요하죠. 522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만 알고 가시자고요. 그죠?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GBM의 종류, X부스트, 라이트 GBM 같은 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까지 득점해달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 시험 문제, ADP 문제 등장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문제까지 등장하지 않고요. 여러분 간혹가다 실기 파트에 보시면 나는 GBM으로 했어. 했더니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어 라고 하시는데요. 자, 우리 시험은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 전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 능력을 검증하게 되고요. 정말 단순한 알고리즘 이용해서 하더라도 우리 작업형 문제 만점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고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제가 왜 나머지는 별로 의미가 없냐면요. 524페이지입니다, 우리. 어떤 형태가 나오게 되냐면, 자, 분석 모형의 검토 사항 중에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해당되는 평가 지표를 참조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유의 문제가 빅분기 필기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죠? 자, 우리 큰 축이 하나고요. 4과목에서 또 하나 큰 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시각화 파트입니다. 어느 부분이 큰 축인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한 15분이면 다 끝납니다. 좀만 참으시면,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강의가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책을 한 번 다 본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보기 힘들거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요. 그죠? 우리 교재 어디에 있냐면요. 자, 제가 체크하는 부분은 꼭 확인 부탁드릴게요. 544페이지, 우리 시각화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프로세스 순서 굉장히 집착하는 유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디 있냐면요. 우리 해당되는 4과목의 시각화 파트는 ADP의 5과목에 해당되는 파트예요. 빅데이터 시각화 파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과목이. 그 파트의 부분 집합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력이 미리 노출되어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549페이지에 빅데이터 분석 시각화 프로세스 순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여기 별표 치세요. 550페이지에 정보 시각화 방법 최소한 2문제, 3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고요? 분포 시각화 종류가 아닌 것은, 관계 시각화 종류는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첫 번째 유형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정의예요. 우리 앞 차시에는 히트맵이 나왔거든요. 이번 차시에 트리맵이 나올 겁니다. 왜? 그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어요. 자, 히트맵이 나왔어요. 저번에 히트맵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트리맵이 나올 겁니다. 그럼 트리맵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각각에 해당되는 시각화의 정의를 내리는 게 우리 빅분기 4과목, 빅분기 필기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빅분기 4과목은 모형평가, 회귀모형, 그 다음에 혼동행렬, ROC, 그 다음에 이 데이터 시각화가 전체의 반입니다. 수능 문항의 반이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 강조드립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정리할 게 있습니다. 근데 인포그래픽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인포그래픽. 자, 인포그래픽 이거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우리 시험에는 똑같이 안 나와요. 근데 인포그래픽이라는 것은 다양한 데이터 정보를 축약해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답보기 어떻게 나왔냐면 뭐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종류로 표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인포그래픽 아니죠. 그죠? 그건 인포그래픽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재에 있기보다도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 하지만, 그죠? 그렇게 문제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 분석 모형 전개인데요. 여기서 두 문제가 나옵니다. 두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 문제 내용 자체가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자,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되냐면요. 분석 모형의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고려사항들이 있어요. 그죠? 뭐, 과적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주의가 필요하고, 뭐, 시나리오 개발해서 일주 정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만약에 시나리오를 개발하지 않고 실시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100% 오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강조드리고요. 우리 앞차시에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분석 결과 시나리오를 개발해야 할 이유가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양한 그 섹터에 활용될 수 있을까? 분석 모형을 만들게 되면 우리 다양한 종류를 이용을 해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시나리오를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내용도 뭐 지표를 만들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아는 것보다 큰 목차 중심으로, 여기 나와 있는 거 목차 중심으로 해서 뭐 여기가 중요한 거죠. 그죠? 앞부분이. 그죠? 나머지는 여러분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분석 모형의 전개 파트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분석 모니터링이에요. 자, 뭐 모니터링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게 약간 생물과 같아요. 해당되는 변수가 더 유력한 변수, 즉 해당되는 타겟 변수, 종속 변수를 더 영향력의 변수들이 시대가 바뀌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뭐 지표값을 기준으로 변동성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확도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의 유력한 문제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분석 모형 끝나면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우리 6개월 단위 또는 12개월 단위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 출제한다고 할 수, 리모델링은 하지 않는다. 그죠? 형태가 출제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고려사항이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 문제 출제 형태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4과목을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4과목의 가장 큰 뿌리의 기반은 뭐냐? 회귀 모형, 혼동 행렬, ROC가 기반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데이터 시각화,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가장 4과목의 열문항을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나머지는 우리 분석 모형의 전기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형태가 큰 목차 중심으로 정리하셔도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문제가 출제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과대적합을 방지하는 4가지 강조했죠. 그 부분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3과목과 4과목은 큰 맥락에서 과목은 분류가 되어 있지만 큰 뿌리는 서로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3과목과 4과목이 나의 전략 과목입니다. 여러분의 전략 과목이고, 최소한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은 우리 한 14문제, 15문항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과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12문항이 목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1과목은 14문항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균이 65점, 75점 사이에 분포해 주시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더 높으면 좋겠죠. 하지만 주어진 시간 내, 만약에 내가 직장인이고 그만큼 반복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그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너무 빅분기 필기에 집착하시면 안 되고, 물론 한 번에 패스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빅분기 필기를 갖고 있다는 게 데이터 분석 역량과 직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라이센스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번에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빅분기 필기를 합격을 하고 좀 인터벌을 갖고 실기를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영영 취득 못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예상보다는 한 20분, 30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서 마지막 10일 동안 최선을 다하시면 다 여러분 합격하실 수 있어요. 자, 난이도 높은 시험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비전공자라서 결코 중투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해당되는 분야,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